부패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부패는 사람과 조직 중에 어두운 면에 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사실은 어떤 조직도 양면을 다 가지고 있고 어떤 점에서는 어두운 면을 봄으로써 더 인간을 또 조직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 사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는 이 얘기를 몇 단계로 끊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패가 무엇이냐라는 문제, 부패가 왜 나타나는 기본 구조가 국민과 정부 또는 국민과 공무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부패가 어떤 식으로 원래 시작돼서 그것이 조직화되고 구조화되고 이렇게 정착 활착하게 되는가라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뒤에 몇 가지 사례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 세월호 자원 외교, 방산 비리, 또 정경유착, 전관 예우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분석을 해보고, 그 뒤에 부패가 일어난다는 기본적인 조건을 다시 검토한 뒤에 그 부패를 없애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라는 것을 먼저 선거향응이라는 것은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 하면서 이렇게 선거 때 베풀던 것이 어떻게 없어지게 됐는가라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가 하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패가 무엇이냐라는 건 간단하게 정의될 수가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의 부패는 공무상의 권한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때 공무상의 권한이라는 것은 사실은 꼭 공무원만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요. 우리가 어떤 협동조합을 꾸며서 또는 아파트의 어떤 그 입주자 대표 회의하는 사람들이 주민으로부터 어떤 권한을 위임받아서 주민 전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어떤 공무를 수행하는데, 거기서 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해도 부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더 좁게 그냥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에서의 공무, 거기에서 위임된 권한을 오용하거나 남용해서 원래 목적인 공익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것,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부패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추구되는 사익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 하는 것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금전입니다. 물론 돈을 취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그 대신에 대접을 잘 받는다거나 또는 신분상의 이득, 여기서 신분상의 이득이다라는 것은 어떤데 그 자기가 봐준 회사에 뭐 어떤 직원으로 또는 자기의 친척을, 자기 자녀를 갖다 취직시켜서 거기서 보상을 받는 거, 간접적인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우리는 부패라고 물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어떤 공익이 희생되느냐? 희생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품질 미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 어떤 것을 납품하는 업자의 경우라고 하면 품질이 떨어지는 값싼 것을 갖다 납품을 받고 대신 나머지를 뇌물로 챙긴다. 그러면은 사실은 품질이 떨어지는 손해는 일반 국민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죠. 건축물의 경우는 부적합한 자질을 한다거나 또는 질서를 훼손시킨다. 예를 들어서 질서를 훼손시킨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교통순경이 범법자에게 묵인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고 봐줬다라고 하면
교통 질서가 엉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 희생되는 공익은 흔히 비가시적입니다. 나중에야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는 보통 사익을 추구한 것, 특히 금전이나 이런 것들은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금전적인 뇌물을 받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부패로 적발되고 또 처벌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우리가 보는 부패의 어떤 그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나쁜가라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십시다. 조금 전에 나는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익 자체를 추구한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걸 갖다 부패라고 해서 우리가 뇌물 받은 것을 처벌하는 이유는 그 배경에 그게 가름하는 그걸로 반영되는 어떤 공익이 훼손됐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하기 때문입니다. 나쁜 품질의 군복을 납품받았다거나 부실하게 지은 공공 건물을 갖다 납품받았다거나 또는 교통 질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훼손된 것을 묵과해서 사회적 질서가 혼란이 되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뇌물을 처벌하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차적으로 우리가 타겟을 하는 이뤄진 공익을 회복시키는 거지만 직접적이 아니라 2차적으로 사실은 손해를 보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2차 효과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같이 얘기를 해둬야 됩니다. 우선 만일에 그런 부패 행위를 우리가 그냥 용납을 한다면은 우리는 이걸 지대 추구 행위라고 여기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뇌물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럼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우리가 그 근원을 따져보면 우리는 그걸 갖다 지주가 마치 지대를 받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여기는 지대 추구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주가 그 토지에 대한 임대료 소위 지대를 받는 것과 유사하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공무상의 특정한 권한을 우리 그 공무원에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법적인 제도적인 권한은 사실은 토지와 마찬가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무한히 많이 있다면 임대료 같은 것이 생겨날 리가 없습니다. 특정한 지역에 한정된 토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토지가 적극적으로 노동처럼 일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임대료라는 돈을 주는 것 같이 인허가권 또는 특정한 권한이다라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으면 그 자체에 대해서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거는 토지의 임대료가 생기는 거나 비슷하다라고 해서 일종의 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대를 토지와 같은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그런 지대만을 자꾸 추구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뇌물만 밝힌다면 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기의 권한이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주는가, 어떤 이익을 주는 것을 밝혀서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한다면 그런 행위를 우리는 지대 추구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그쪽이 다른 창의적인 다른 방법에 비해서 돈벌이나 이런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따라서 무슨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냐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공무원의 그런 권한을 자기가 돈을 주고 사서 그걸 되팔아서 자기 자신이 또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게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공무원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납품을 할 때 사실은 싸게 하고 뇌물을 바치고 그 중간 이익을 자기가 착복하게 됩니다. 그런 쪽으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해서 그런 쪽으로 창의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다른 보통의 의미에서 기업가답게 본인의 원래 정상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해서 인류의 어떤 이익에 봉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거나 기존 제품을 보다 싸게 만들어내는 노력이 그쪽으로 모두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원래 생산적으로 몰려야 될 사람들의 재능과 어떤 창의력이 사실은 생산적이 아니라 남의 것을 뺏어 먹는 쪽으로 모두 쏠리게 돼서 건강한 경제 활동을 훼손시킨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지대치구 행위로서 창의력을 왜곡한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공정성이 훼손될 때 사람의 창의력을 그쪽으로 빨아들인다는 것 말고도 공정성이 훼손이 되면은 사람들이 일종의 자포자기 심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말하자면 불공정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잘 되더라. 정상적으로 이렇게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어. 네,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노력 동기가 없어진다. 그래서 사실은 민간 전반이 창의력도 노력의 동기도 없어지게 되고 또한 국민들의 공직에 대한 신뢰가 저하가 되고 저하가 일단 되면은 일부 부패한 어떤 공무원들 때문에 다른 정상적인 공정한 행정조차도 의심을 받게 되고 과도한 설득 비용 또는 집행 비용을 낳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는 부패가 나빠지는 2차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1차적으로 공익을 훼손하고 2차적으로 사람들의 동기나 노력하는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나쁜 쪽으로 바꾸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패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국제적인 노력이 있고 국제적으로 부패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갖다가 측정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기구 중에서 그 세계 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한 부패 인식 지수라는 것을 살펴보면 이 표와 같습니다. 2006년도부터 여기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원래 이건 10점 만점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바꿨습니다만 여기서는 통일 일관성을 위해서 그냥 10점 만점인 채로 얘기를 했습니다. 5.1점, 5.1점, 조금 2008년 낮았다가 다시 5.5점, 5.4점, 5.6점, 5.5점, 하여간 5.5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5점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이때 조사 대상국 중에 순위로 얘기하자면은 2006년도는 163개국 중에 42위 해서 전체의 한 25% 정도에 해당된 셈이죠. 그래서 끝으로 가서도 결국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 22% 수준으로 21%대 수준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24.5% 2014년 자료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OECD 나라에서 얘기하자면 OECD 34개국 중 27위 정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부패 현황입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걸 그래프로 보여준 것이 이건데 빨간색은 부패 인식 지수를 나타낸 것이고 그것이 100분위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느냐. 제일 처음에는 약 한 50% 정도를 차지하다 100분에서 지금 한 100명 중에 25위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갖다 놓은 표의 100분율 표를 이게 여기서는 2006년부터만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2000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그림을 그린 결과는 조금 더 그래도 최근에 낮았다라는 얘기입니다. 2000년도 이후부터는 그 차이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2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낮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부패가 생겨나는 부패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가 뭐냐라는 민주주의에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에서 대리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는 물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헌법 1조 1항에 돼 있고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민은 직접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은 일종의 주인으로서 그것을 대리인을 위임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권리를 위임하고 이렇게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다스려라
라고 명령을 내린다고 할까요? 위임을 합니다. 국민이 주인이고 정부가 대리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위임과 수임의 관계가 있다. 정부는 국민의 권한으로부터 권리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릴 어떤 수임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을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정부를 대리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어떤 그 위임 문제에서도 다 그렇습니다만 주인이 대리인에게 업무를 위임할 때 그 대리인이 주인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하는가? 우리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그래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주인 몰래 자기의 사익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다 그렇습니다. 주인과 대리인의 사이에 이렇게 대리인이 주인의 신의를 성실하게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대리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대리인 문제. 대리인 문제가 늘 생기죠. 이 대리 문제의 대표적인 경우를 갖다 여기서 두 가지 경우를 들어봤습니다. 제일 더 뭐하는 것은 지주와 소작인이 더 쉬운 예일는지는 모릅니다. 지주는 농부에게 자기 땅을 성실하게 경작을 해달라고 대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는 땅은 가지고 있지만 노동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이거 땅을 갖다 잘 모여가지고 나한테 소작물을 갖다 줘. 그런데 사실은 거기는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농부에게 땅을 경작하게 할 때 하나는 그냥 내가 그렇게 잘해주면 너에게 일정하게 월급을 주겠다. 이 경우는 연봉이 되겠죠. 아마 연 얼마씩 너에게 네 노동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 월급 또는 연봉을 주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청부를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네가 나한테 얼마 수확물에 몇 가마니만 갖다 주고 나머지는 전부 네가 다 먹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랑 정반대 방법이죠. 첫 번째 방법은 내가 너한테 몇 가마니 줄게 나머지는 다 내 거야 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나한테 몇 가마니만 주고 나머지는 네가 다 가져. 두 가지 방법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예를 들어서 내가 나한테 일정하게 넌 두 가마니 무조건 줄게 나머지는 성실하게 농사에 져서 다 나한테 갖다 줘 하면은 성실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대신 나한테 두 가마니만 주고 나머지는 네가 다 가져 하면은 굉장히 열심히 농사를 짓긴 합니다. 대신 흉년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마니 내려고 하면. 따라서 실제로 소작 관계는 중간적인 형태를 취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수확물이 나오면 반으로 나눠서 반은 너 갖고 반은 나 갖자. 왜 그럴까요? 라는 문제는 대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대리 문제를 가급적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월급을 주려고 하면은 사실은 대리인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나한테 경작료만 얼마만 주고 토지 임대료만 주고 나머지는 네가 다 수확물을 네 거로 해 하면은 이 경우는 사실은 보통 지주는 돈을 많은 사람이고 소작이는 돈이 없는 사람이라서 흉년이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굶어 죽을 우려가 있습니다. 보험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간적인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보험회사의 피보험자 사이에도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들었을 때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동차를 갖다 안전하게 몬다는 조건 하에서 네가 사고가 나면 내가 보험료로 그걸 갖다 사고를 구제해 줄게. 그런데 실제로 이 경우는 보험회사는 그렇게 신의 성실에 따라서 성실하게 운전을 주의 깊게 운전할 의무를 피보험자에게 주지만 우리는 흔히 자동차 보험을 들고 나면 함부로 운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경우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런 경향이 생긴다라는 얘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화재의 경우라고 하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화재 보험을
틀어놓고서 화재 주의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넘어서서 심지어는 일부러 방어하는 경우까지도 생깁니다. 사실은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살인을 하는 경우도 생겨났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걸 갖다 이런 대리인 문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덕적 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문에서 종종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개념이지만 도덕적 해이, 대리인 문제 같은 종류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신의 성실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지만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상대방이 잘 관찰하지 못할 때 그때는 살짝 사익을 추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 사익은 아주 작은 사익이죠. 작은 사익이라는 건 자동차 보험 들고 조금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다거나 생명보험 들어놓고 살인하는 건 큰 사익입니다. 그건 큰 일이기는 하지요. 하여간 이런 문제, 대리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조금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왜 그 얘기를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민주주의 제도가 전반적으로 지향하던 것이 뭐였었고 그것이 어느 면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의회 민주주의가 제일 처음에 생겨난 배경에는 영국의 명예혁명이 그 문고를 열은 겁니다. 그때 마그나 카르타, 우리는 대헌장이라고 부릅니다.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마그나 카르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뭐가 문제가 됐느냐면 그 마그나 카르타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세율을 의회에서 정해야 된다라는 게 여기 핵심입니다. 소위 의회 민주주의에서 제일 먼저 문제가 된 것이 뭐였었느냐라고 세금이었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복잡한 거 차치하고 국민들에게 세금을 얼마나 걷느냐라는 문제가 제일 민주주의의 제일 처음에 대두된 문제였었다. 세금이라는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무섭기는 무서운가 봅니다. 그래서 조세 법정주의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물론 그때 의회다라는 것이 요새식의 의회랑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일종의 귀족회의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서 그런 일이 생겼느냐면 사실은 영국은 그 전에 어떤 전쟁으로부터 노르망디라는 대륙에 있는 프랑스 땅의 일부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노르망디 지방은 영국은 도보 해협을 맞두고 유럽 대륙과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데 지금은 영국이라는 섬밖에 없지만 예전에는 대륙에 노르망디라는 지방이 바로 영국 땅이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누가 거기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왕비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와서 영국 땅이었습니다. 근데 영국이 노르망디 지방을 가지고 있는 거랑 가지고 있지 않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이 부분이 중요한데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프랑스나 독일이나 프랑스가 영국을 침략하려고 하면 일단 배후를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노르망디를 갖다 침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영국으로 쳐들어가야 됩니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노르망디 지방이 침략됐다는 건 일종의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조기경보 장치의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영국이 침략을 당하려면 노르망디가 먼저 침략을 당하니까 레이더가 있었던 셈입니다. 일종의. 그런데 이 노르망디 지역을 잃게 됐다는 건 뭐를 얘기할까요? 노르망디 지역을 영국이 잃게 됐습니다. 조기경보 장치가 없어졌습니다. 그건 뭐를 얘기하냐면 언제든지 외국이 그냥 영국 본토에 침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들에게는 왜 문제가 될까요? 왕이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거짓말을요? 지금 침략에 임박했다. 따라서 군비를 확장해야 된다. 세금 많이 내서 세금을 많이 내라. 그래서 병정을 뽑고 뭐를 해야 된다.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안보를
핑계로 자기의 조세권을 갖다 남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귀족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원래 그 당시 세금을 그래서 30%까지 국왕이 증가시켜 달라고 요구했던 거를 30%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90%, 70%까지 걷어도 좋다. 다만 그것이 사실 꼭 필요한 건지를 우리가 확신하게 해다고 따라서 먼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70%라도 우리가 세금을 내서 밀어줄 테니까 우리가 그 사후적으로라도 그것이 진짜로 일어나는지를 검토하게 해라. 그래서 그때 필요한 만큼 올려주겠다. 대신 그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전에는 자기가 뱅크 오브 잉글랜드 그 당시에 영란은행입니다. 거기서 돈을 구워가지고 국왕이 필요하다면 군비를 확장하거나 해라. 핵심은 뭐냐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왕이 거짓말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사비를 들여가지고 군비를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의회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거짓말했다가는 괜히 비용만 들지요. 말하자면 귀족은 뭐를 우려한 거냐면 국왕이 자기네들이 국민들의 권력을 갖다 국왕에게 위임했을 때 그 위임된 인물을 거짓말해서 국왕의 사치를 갖다 충당하는 데 조세권을 남용하는 문제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의회민주주의를 도입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핵심적인 거는.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아까 소작제도도 대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원래 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국에서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1980년대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민주화됐던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긴 얘기가 되지만 어쨌든 대리 문제가 사실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문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둘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관계에서 대리 문제가 아까는 지주와 소작인 또는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이런 정도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아주 복잡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권한이 대통령에게 들어가면 대통령은 장관에게 위임을 하고 장관은 국장에게 위임하고 과장에게 위임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몇 가지 단계를 거쳐가야 됩니다. 이 단계를 거쳐가게 되면 그 대리 문제가 조금씩만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도 제일 처음에 국민이 권한을 위임했을 때 그 결과랑 엄청나게 그 결과가 뒤바뀔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일요일이면 저 KBS 1에서 하는 개그 콘서트라는 것을 꼭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넘사벽이라는 프로그램이고 코너가 있는데 이런 그 하나의 조직이 나옵니다. 범죄 조직의 두목이 나오고 그다음에 제1차 꼬봉, 제2차 꼬봉, 3차 꼬봉. 말하자면 아주 간단한 조직입니다. 두목 밑에 부하가 3명이 있는데 그 3명이 위계 질서가 다 1, 2, 3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매겨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골프채 하나를 두목이 막내에게 골프채를 하나 줘라라고 하면 첫 번째 부하가 그 골프채를 살짝 또 바꿉니다. 더 못한 골프채로. 그러다가 두 번째 부하가 또 이걸 바꿀 때는 셋째는 2단계밖에 안 거치는데도 제1부하가 골프채를 받아서 제2부하에게 넘기고 제2부하가 그걸 받아서 막내에게 넘기는데 그 골프채가 나중에는 전혀 엉뚱한 걸로 바뀝니다. 대리 문제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아주 손쉽게도 이 과정을 밟을 때마다 아마도 대통령 자신도 물론 이럴 수 있죠. 겉으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면서도 사익을 추구하는 면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것을 장관에게 지시를 할 때는 장관은 또 어떻게 하냐면 그걸 자기 나름대로 사익을 또 조금 섞습니다. 거기다 국장으로 갈 때는 또 조금 자기의 사익을 섞습니다. 이렇게 몇 단계를 거치다 보면은 사실은 상당히 변질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 해결이 점점 더 복잡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부패가 실제로 대리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복잡하게 변하느냐라는 것을 부패의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전에 나온 이 얘기는 여기 뭐가 있었습니까? 제가 그 시장 실패, 정부 실패 뭐 이것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갑니다. 부패의 진화 얘기로 얘기합시다. 원래는 부패는 어디서부터 생겨나냐면 개인 관료와 개별 민원인 사이에서부터 아마 많이 생겨나겠죠. 거기에서 그 무슨 문제가 있냐면 비대칭 정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하자면 마치 아까 국왕은 사실은 어떤 그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대륙의 정세에 밝아서 전쟁이 지금 어떻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압니다만 국민들은 그런 정보를 잘 모르고 있죠. 그것을 우리는 정보가 비대칭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한쪽은 잘 알고 한쪽은 잘 모를 때 늘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런 한쪽은 잘 알고 잘 모를 때 대리 문제가 생기는 거는 사실은 나는 뭐 가장 비근한 예로 갑돌이와 갑순이 사이에서도 서로 사랑을 하면서도 따로 모른 척하다가 그러다가 서로 틀어져서 시집장가를 딴 데로 가는 그런 얘기가 있죠.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사실은 이때 갑돌이가 갑순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갑돌이는 잘 알지만 갑순이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때 그러면은 갑돌이와 갑순이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자기 진실한 마음을 일부러 숨기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사랑을 고백했다가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설거지는 나한테만 시키면 어떡해?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튕기는 면이 있을 수도 있죠. 또 하나는 전달을 해도 전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어려울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라고 갑돌이가 얘기한다라도 이게 진짜로 사랑해서 그러는지 겉으로 나를 어떻게 한번 뭐 말하자면 이용하려고 그러는 건지를 확신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죠. 똑같은 문제가 아까 내가 그 영국의 국왕에게도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셈입니다. 영국의 국왕은 대륙의 정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전쟁이 임박했는지 여부를 나름대로 정보망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걸 어느 것이 사실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국민들은 국왕이 거짓말을 하는지 모른다라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국왕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진짜로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국민들이 안 믿어준다라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관료와 민원인 사이에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비대칭 연구라는 것은 이런 문제. 이건 진짜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안 되는데 민원인이 해달라고 자꾸 졸라댑니다. 민원인은 사실은 다른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왜 괜히 되는 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제 부패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세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을 적발하거나 인허가를 할 때 특혜가 실제로는 공무원은 관료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민원인은 정말 개별적으로 내부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얘기가 되죠. 거기에서 사실은 이제 어떤 때로는 쓸데없는 뇌물이 들어가기도 하고 뇌물의 소지가 그걸 거꾸로 이용해 가지고 뇌물이 오고 가게 하면서 부패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부패의 원형, 개인적인 부패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부패가 어느 정도 지나가게 되면 사실은 부패는 조직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개인 대 개인 관계로 되던 것이 사실은 그 관료의 입장에서 보면 혼자서 부패를 하는 것보다 적발을 하는 사람과 몇 사람이 있어 짜고서 부패를 하면은 수입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두 사람이 하면 두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통해 가지고 몇 배가 될 수도 있죠. 적발의 위험을 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부패는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해서 뭐냐면 조직화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관료들이 조직적으로 협력하면서 서로 견제를 하는 보통 내부 견제라고 하면 그 공무원을 이 관료들이 뭐라 할 때 한 사람이 한 일을 다른 사람이
체크를 하게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돈을 받는 사람과 기록하는 사람을 분리를 시킨다거나 제품을 주문하는 사람과 검수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을 분리해 가지고 서로 간에 한쪽에서 잘못한 것이 다른 쪽에서 발각이 되도록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놓은 수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조직화에 의하면은 그런 것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죠. 그런 내부 견제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나는 그 소위 그 사자방이라고 그래 우리 4대강 또는 자원외교 방산 비리를 줄여가지고 사자방이라고 그러대요. 거기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원자력 비리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최근에 그 뭡니까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서도 그걸 꼭 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여부는 문제가 있지만 거기서도 비슷한 어떤 조직적인 그런 직무유기라고 할까 환경부, 복지부, 산자부 사이에서 그런 일이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는 부패가 개인의 부패에서부터 시작해서 조직화돼가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조화돼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게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는 건지는 몰라도 하나의 조직이 내부에서 이렇게 탄탄하게 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어서 조직 자체는 탄탄해졌을는지는 몰라도 그것만으로는 부패 조직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 조직이 사실은 다른 어떤 사회 내의 다른 기구 또는 공적인 조직과 뭔가 유기적인 관계를 수립해 나가야 됩니다. 말하자면 우군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시카고에는 마피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피아는 어떤 일을 하느냐면 범죄 조직이긴 하지만 범죄 조직만으로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조직적인 이득을 추구하고 특히 금주법이 시행될 때 밀주를 제조해 가지고 상당히 큰 이득을 얻었죠. 근데 거기에서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조직이 오래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조직이 좋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걸까요? 고원에 상당히 그 범죄의 수익의 일부를 고원에 기부를 한다든지 교육단체에 기부를 한다든지 해서 조직이 좋은 일도 하거나 또는 다른 선의의 어떤 기구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전관예우 같은 것을 가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전관예우라는 건 전에 법원이라든지 판사나 대법관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퇴임 뒤에도 변호사로 개업을 하면 후임인 법관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어떤 그 재판을 해줘서 민간으로서는 그거를 알고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에게 수십억에 가까운 돈을 변호비로 지급하면서 그 사람에게 의뢰를 하려는 경향을 얘기합니다. 비슷한 일이 다른 공무원에도 생겨날 수도 있긴 있습니다. 인허가를 하는 그런 공적인 조직이라면 그럴 수도 있죠. 퇴역 장성이 군수품을 하는 방산 회사를 차리면 그 전이 후임으로 남아 있는 다른 장성들이 그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준다면 이것도 일종의 전관예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관예우를 법관의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나는 대법관을 했던 선배나 이런 사람들에게 흔히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게 꼭 나쁘다고만 볼 수 있는 거다. 아니다. 왜 그러냐? 사실은 그렇게 내가 정상적으로 명예롭게 퇴직할 때만 전관예우를 받으니까 바로 그 명예롭게 퇴직하기 위해서 법관으로 있을 때는 굉장히 청렴하고 깨끗하게 재판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전관예우라는 것이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없다면 사실은 사람들이 재판관일 때 뇌물에 흔들릴 수도 있다. 전관예우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건 범죄가 조직화된 것이 아니라 조직화를 넘어서 구조화됐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좋은 기능까지 해가지고 한꺼번에 손을 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게 나아가서 나는 문화화됐다는 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 이것이 조직화, 구조화가 되면 사회적으로도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의 가치관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나는 그 부패가 완전히 진화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가치관까지도 변형시키면. 그래서 조직화되고 구조화되고 문화화된다. 사실은 정치 자금이나 과거의 선거 향응이라는 것도 거의 그 수준에 이르렀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과거에 막걸리 선거를 혹시 저는 잘 기억합니다. 시골에서 자랐어요.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 그때는 일반 국민들로서는 그래도 선거 때만이라도 막걸리 먹고 정치인들이 뭘 하는데 세금 받아서 이런 거라도 받을 수 있는 게 사실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것 아니냐. 당연하다. 그 선거권자로서 이런 거 받는 것이 하나의 그 질서인 것처럼 4년에 한 번 다가오는 어떤 그런 좋은 기회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졌었습니다. 이게 부패가 세월호의 경우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증개축에 대한 사실은 거기 얘기는 난 뭐 두 가지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구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를 쑥 빼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위험하게 세월호를 갖다 개조를 할 수 있었느냐. 그리고 그렇게 또 안전 수준을 넘어서게 과적을 하고 평형수를 뺀 채로 위험하게 기울어서 출발했다라 그러죠. 거기서 출항허가가 날 수 있었느냐. 이 두 가지 문제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증개축의 안전성 검사는 사실은 검사 주체는 한국선급이다라는 데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월호의 상단부에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걸 증개축함으로써 원래 들어올 때도 설령이 20몇 년 된 거를 들어온 데다가 그 위에다가 옥상옥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그 구조가 불안정하게 됐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증개축한 것이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검사한 데가 한국선급입니다. 그 한국선급은 국토해양부 은퇴자가 주로 거기 몰려 있는 데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걸 검사할 수 있는 검사 업체를 어디서 검사하느냐라는 걸 선정하는 거가 누구냐면 세월호 선주가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비유하자면 내 건강 진단을 하는 것을 당연히 내가 어디 가서 하는 거는 내가 선정하는 거 같이 내 배가 안전한지를 갖다 검사하는 것을 그 선주가 선정을 하는데 찾아간 데가 한국선급. 실제로는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선급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왜 문제냐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자기 건강을 자기가 검사할 때는 내 건강은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배를 가지고 거기에 사서 그게 위험해졌을 때 피해를 보는 사람은 나가 아니라 선주가 아닙니다. 이 경우는 많은 경우 단원고 학생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 위험 정도를 검사하는 것을 세월호 선주가 맡긴다면 그 검사업체는 어떤 경향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 그 사람들도 장사로 검사를 해주는 데니까 당연하게 돈 내는 사람이 뭐를 바랄까를 눈치를 보기 마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5층이 아니라 10층을 줘도 괜찮아 라고 할 만한 데를 업체는 찾아다니게 됩니다.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거를 갖다 제대로 지적하지 않은 거 문제가 되죠. 출항허가는 어떻게 났느냐. 사실은 이 해경본부가 저는 인천에 있어 해경본부랑 조금 알고는 있습니다만 해경에서는 홀수선이라는 건 배 물이 어디까지 잠겼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 홀수선을 보면 배에 지금 짐이 어느 정도 실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의 부력, 배가 밀어낸 물의 부피의 물의 무게만큼을 그 배에 지금 선적하고 있는 거죠. 배의 무게가 되는 거죠. 그 부피가 잠긴 부피가 얼마나 되는가는 홀수선, 물이 어디까지 찰랑찰랑 차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과적을 알 수 있느냐, 짐을
정해진 이상으로 심은 것을 알 수 있느냐, 실었는지 어쩌는지를 알 수 있느냐. 사실은 하나 중요한 변수가 있었죠. 짐을 실은 대신에 평형수라는 것을 빼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 평형수라는 것은 사실은 위급할 때 평형을 회복하는 목적으로 양쪽에다 실는 건, 그러니까 그 이름이 평형수입니다. 어느 쪽으로 기운다 치면은 그쪽에 물을 갖다 말하자면 빼가지고 다시 바로 잡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걸 양쪽을 다 거의 영인 상태로 빼버려 가지고 홀수선을 맞춘 겁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증개축 허가를 사실은 선주가 검사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사실은 제대로 된 검사를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출항허가에서도 사실은 해경 쪽에 얘기하면 평형수를 빼서 홀수선만 맞췄는지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걸어서 배까지 가서 그 선실에서 기기를 조작해야 된답니다. 귀찮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먼 데서 망원경으로 보고 홀수선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만 보고 출항허가를 내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불감증이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최근에도 그런 말이 나와서 세월호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우리나라의 안전불감증이 크게 문제가 돼가지고 초등학교, 중등학교에 안전교육을 갖다 다시 강화시킨다 뭐 한다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대응이었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불감이라는 건 원래 내가 내 안전을 책임질 때, 그때 예를 들어서 내가 오토바이를 타는데 헬멧을 안 썼다거나 이런 안전불감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오토바이 타는 헬멧을 만드는데 그걸 튼튼하게 안 만들었다. 이것이 안전불감이냐? 아닙니다. 그거는 나는 제조업자로서 내 목숨에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내 헬멧 타다 어떠들는지는 그때 관심을 갖는 것은 안전 여부가 아니라 내가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느냐 여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일에 안전불감이라면 단원고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왜 하필이면 그 위험한 배를 탔느냐, 이걸 탓하려면 안전불감증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단원고 학생들은 그것이 위험한 배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상 그걸 안전불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진단입니다. 안전교육을 다른 면에서 아무리 강화시켜봤자 제2의 세월호 사태를 막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구명복을 입어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또는 바깥으로 나가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를 안 따랐다면 그건 단원고 학생들의 잘못입니다. 안전불감증일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면에서 말하자면 그걸 생각을 해야지 그걸 안전불감증이다라고 해서 한 것은 잘못된 진단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얘기에서도 자원외교의 경우에도 사실은 종종 이제 방송에 나가거나 그러면 그 과거에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그렇고 그 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서도 그랬었습니다만 어디에 가서 무슨 자원 외교를 어떻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고 인터뷰를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거는 이 경우에 그 자원을 확보했다라는 걸 가지고 이것이 잘했다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조건으로 자원을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전혀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죠. 우리의 비용이 얼마냐, 확보된 것이 얼마냐. 근데 대통령이 외교하면서 그런 걸 확보했다는 어떤 그 언론 보도를 할 때는 대부분 그런 사항들, 비용, 우리가 얼마를 지불하게 했다는 것은 내부 정보라고 해서 바깥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걸 잘 됐다 못했다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난 평가할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 일이 그래서 실제로는 나타났죠. 성공불융자라는 것은 여기에서 성공불융자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성공불융자라는 것은 성공하면은 원리금을 갚고
실패하면 원리금 안 갚아도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거 어떤 점에서는 필요하다는 거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원 외교라는 거 대단히 위험 부담이 큰 거니까, 특히 석유를 채굴하는 권한을 얻었을 때 그 오래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채굴을 해서 사실은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실패하면 돈 안 갚아도 된다는 조건으로 돈을 꿔주자. 이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악용될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죠. 바로 그런 문제가 자원 외교의 뒤에 놓여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방산 비리 얘기도 뭐 신문지상에서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만, 통영함 사건으로 그 해군의 참모총장, 전 참모총장 뭐 몇 대가 그냥 구속이 된 적이 있었죠.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아까 비대칭 정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 이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했었죠. 사실은 해군의 경우가 그런 문제가 육군이나 다른 데에 비해서 더 심각한 이유는, 사실은 함정을 타면 그 함정 내에서는 선장의 권한은 절대적이고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라서 위기 질서도 명확하고 끼리끼리 문화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그런 그 긴밀한 정도가 다른 어떤 데보다도 더 심하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명하복이 엄격하고 밀실 상태로 어떤 그 조직 문화가 발달이 될 때는 사실은 다른 데서 그걸 갖다 탐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견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사실은 비슷한 문제가 고도의 그 보안성이 요구되는 원자력 발전소, 또는 외국에 나가서 주어진 어떤 가족끼리만 어떤 울타리를 쳐서 행동하는 외교부, 외교통상부의 현지 주재 대사나 영사, 이런 사람들은 모든 가족이 어떤 울타리 내에서 살아서 가족 같은 어떤 관계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 데서가 사실은 비리가, 부패가 싹트기가 훨씬 더 쉽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전관예우 얘기도 아까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전에 총리 인준을 둘러싸고 안대희, 황교안 뭐 총리 전부 문제가 됐었지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왜 특히 옛날에 비해서 더 중요해졌느냐라는 얘기는, 사실은 법관의 전관예우가 더 중요해진 데는 옛날에 그 어떤 법률적인 전통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벌금 100만 원 또는 구류 30일에 처한다 식의 그 법구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처벌 규정이. 근데 벌금 100만 원이 예전에는 구류 30일과 비슷한 정도에 속했는지 몰라도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하루 100만 원도 싸다라고 느끼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게 균형이 안 맞습니다. 거기다가 사실은 다른 시장과 달리, 시장 내에서는 달리 법에서 국가는 시장이 못 가지고 있는 강력한 처벌 도구가 바로 형사처벌을 하는 겁니다. 신체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유인을 제공할 때 뭐 높은 자리를 보장해주고 네가 일을 잘못하면 거기서 쫓겨나게 한다가 고작입니다. 돈을 안 준다라는 게 위협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더 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너 안 하면 목숨까지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사형 또는 징역, 구류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이 경제가 발전할수록 하루의 구류를 면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 또는 육체적인 어떤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굉장히 높아져 갑니다. 따라서 법관들의 판단, 자의적인 어떤 판단, 재량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뇌물로 지급하려고 하는 액수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큽니다. 따라서 전관예우가 갖는 어떤 지대라고 할까, 그 사람들이 갖는 권한을 돈으로 주고 사고 싶어하는 액수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전관예우 문제가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셈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 전관예우를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서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법관의 전관이 좋은 기능도 있지 않느냐,
법관일 때 더 공정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고 명예롭게 퇴직하려는 동기를 자극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법관은 명예로운 직업일 수가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외국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가보면 아까 이제 몇 가지 방산 비리에서부터 얘기했습니다만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사실은 알고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데에서 제도가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악마는 디테일에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마는 아주 사소한 것 같은 그런 법의 허점을 찾아서 거기에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패라는 것이 보통 생겨나는 것이. 근데 왜 악마는 디테일에 사는가라는 얘기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법은 많은 경우 선언적인 수준의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실 이건 모호한 말입니다. 이런 선언적인 수준입니다. 물론 선언적인 수준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많은 함축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법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아무리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라고 또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해봤자 그 어떤 집행력이 그걸 보장하지 않으면 선언적인 수준에 그친다면은 사실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거기에 실효성을 줄 때는 사실은 법이 선의에서 출발하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실행적인 이행 강제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어떤 부패가 일어나거나 그 법에 대해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세법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어떻게든 세금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은 그 중에 아주 작은 허점이라도 잘 발견을 해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악마가 원래 사소한 데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소한 거라도 파헤쳐가지고 많은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을 파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악용을 하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것을 제도를 위반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사소한 부분에서 반대편에서 이걸 역이용하려고 하면 어떤 점에서 역이용될 수 있을까를 사실은 상당히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훌륭한 제도 위반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잘못하면은 선언적인 수준, 법을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1차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이 없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것만 생각하면 아마도 1차적인 합격은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좀 더 나은 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다른 방법으로 악용하는, 악마가 이걸 이용한다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 이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막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까지를 감안해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왜 그걸 강조하느냐면 부패다라는 것은 물론 어느 한쪽에서 보면은 나를 겨누는 칼일 수도 있지만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범죄 조직의 두목이라고 합시다. 그래도 범죄 조직의 두목으로서도 내 조직이 원활하게 작용하려면 범죄 조직 내 부패는 없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죠. 자기가 어떤 조직을 리드해 가지고 제대로 하여간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이걸 움직이려면 말한 그런 거기에서 생겨날 수 있는 악마 디테일까지도 자기가 생각을 해서 이것이 밑으로 내려갈 때 어떤 식으로 악용되고 왜곡될 수 있는 것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야지 그게 기업이든 정부든 범죄 조직이든 제대로 운영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올해는 부패의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부패의 조건, 부패가 어떤 식으로 사실은 생겨나냐. 재량권이 불투명할 때 생겨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가급적인 불투명한 재량권을 갖다 줄여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가급적인 표준적인 업무 처리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고 조직끼리 한 사람이 부패에 빠졌을 때 다른 사람이 견제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불투명한 재량권을 처리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흔히 조직을 만들 때 은밀한 뒷돈이 가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 사실 내부 고발을 장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뇌물을 주고 고발하는 것을 함정 수사도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침묵하는 피해자가 또 하나의 조건인데 사실은 피해자가 거기에 부패 피해자가 되면서도 그걸 갖다가 공표하거나 고발하기가 참 어려운 조건이 되는데 그거는 바로 개인이 조직에 대항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론과 시민단체가 조직적으로 활동할 것을 장려를 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걸 가지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부패를 효과적으로 대응한 예를 갖다 여기에 하나 들겠습니다. 저는 그 예는 이런 식입니다. 옛날에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를 어떻게 우리가 없앴느냐라는 걸 갖다 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반부패 심포지움이 열렸었는데 그때에 부패가 많이 있는 데의 하나로 기업 부패를 연구하는 호주의 프레드 로빈스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 다른 사람은 마사회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또 얘기했습니다. 마사회도 부패가 많이 심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한국 마사회 경마를 둘러싸고 사실은 부패가 많습니다. 그런데 프레드 로빈스 교수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호주는 원래 영국에서 죄수를 갖다 가두기 위해서 만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간수와 가득 채운 죄수를 데리고 가서 호주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은 지 200년 후에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세계에서 투명성 지수, 부패가 없기로 1, 2위를 다투는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걸린 줄 아느냐? 그 프레드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그렇게 하루아침에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5개년 계획을 마사회 사람에 얘기하면 5개년 계획을 한 5차례 6차례 하고 나서야 부패가 없어지지 하루아침에 없어진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길래 내가 그때 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나는 거기에 반대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제도를 위반하고 사람들의 유인 구조를 제대로 우리가 법적으로 설계를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사실은 5년 내에도 니들이 200년 동안 한 거와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하면서 단적으로 우리나라의 고무신 선거가 없어진 과정을 거기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어떤 점에서 유명한 예 중에 하나라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우리 거니까 소홀히 생각하기 쉽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사실은 정치 자금의 핵심은 선거 자금이고 선거 자금의 대부분은 이 후보자가 선거 투표권자를 갖다 향응하는 데 쓰입니다. 그런데 그때 과태료를 내기 시작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도 여전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향응을 받으면 받은 음식 금액의 50배 벌금입니다. 10,000원짜리 음식을 얻어먹으면 50만 원 냅니다. 50만 원까지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50만 원까지 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고 그걸 보상을 신고를 하면 이 후보자가 낸 금액의 50배만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걸 곁에서 지켜본 제3자가 신고해도 포상을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이 어떻게 선거 풍토를 바꿨느냐. 선거 자금 수요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경우에 물론 개인이 그걸 신고를 하고 처벌을 할 때 처벌을 받을 때 가만히 있어요. 이게 어떻게 위로 그냥 넘어갔네요. 사실은 우리는 그거 신고해도 제대로 포상을 받을는지 모른다라고 하겠지만 또 사실은 자기가 향을 베풀어도 적발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지만 50배 곱하기 확률을 해가지고 그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사실은 적발될 확률이 50분의 1만 돼도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2%만 돼도. 전의 경우는 내가 범법을 하고 나서도 적당히 잘만 숨기면 된다는 게 50배 벌금은 이 숨기는 노력을 몇 배 더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사실은
신고자뿐만이 아니라 향을 베푸는 사람, 선고 구민들 전부 하여간 포상이냐 처벌이냐의 기로에 놓이기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일반 사람들이 이 선거의 향응에 대해서 이 제도를 위반한 사람이 이것을 없애야 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어떤 부패 척결 의지는 이게 일회적일 거야, 요때만 지나면 다시 흐지부지 될 거야 라고 하면 사람들 잘 안 따릅니다. 이것이 지속되고 일관성 있게 추구될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밀고 나갈 것이다 라는 신뢰가 있어야지. 그거는 뭐 갑돌이와 같습니다. 마찬가지죠. 일시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랑 저 사람이 영구적으로 나를 사랑할 거야, 태도가 다르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제도가 일시적으로 요때만 그럴 거야 라고 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책 위반자의 확고한 의지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나 이 정책은 정말 나는 확고부동이라고 얘기할 테지요. 이걸 사람들은 어떻게 믿느냐. 때로는 이 금액이 과도하게 50배만큼 높다는 게 그걸 전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포상과 처벌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일회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나는 이걸 밀어붙일 때다라는 의지까지도 같이 전달한 셈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선거 전략도 달라집니다. 이제는 내가 향을 베푸는 것보다 상대방이 향을 베풀도록 유도해 가지고 그거 적발해서 선관위 뭐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선거 전략이 됩니다. 그걸 아는 순간 어느 쪽도 쉽게 향을 베풀지 못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사실은 뭐가 있었냐면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넘어갔는데요. 조금 아까 거. 경찰에도 나는 그 당시 그 내무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면 선거 사법을 적발하면 1계급 특진이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경찰들에게. 이거 1계급 특진이라는 게 사실은 경찰들에게는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본인이 적발하려고 자기의 그 안테나를 곤두세웠을 뿐만이 아니라 주말이나 이런 때면은 친척 등이 다 동원돼 가지고 어디 향 베푸는 데 없나 하고 해가지고 그 경찰에게 이렇게 정보를 줬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무신 막걸리 자리 잡기가 엄청 어려워졌죠. 그러자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패가 투표권자가 변하기 시작하고 여기에서 경찰들까지도 저런 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이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투표권자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선거권자가. 그렇고 사실은 선거에 당원하던 조직들도 조직이 변하게 됩니다. 조직이 와해됩니다. 선거 조직과 선거 전략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하게 되고, 과거에는 선거 구민들이 장을 받는 것, 고무신이나 막걸리를 주는 것이 일종의 어떤 사회적인 기능이 있었다라고 믿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게 사실은 순기능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이웃권은 선거의 가치가 사실은 일회적으로 고무신 막걸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선량을 올바로 선출하는 것이 진짜 선거의 의미였었다. 공약을 확인하고 올바른 사람을 뽑는 것이 선거의 의미였었다라는 문화적 가치까지도 다시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5년, 길어야 10년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성공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부패를 어떻게 끊어내야 될까라는 걸 생각을 하면 우선 개인적으로 부패할 동기가 없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것은 부패에서 받는 어떤 이득, 여기에서 추가 부패를 한 건 더 함으로써 생겨나는 이득이 손실이라는 건 뭘까? 이 경우에 내가 부패를 했을 때 적발될 확률 곱하기 그 뇌물의 액수입니다. 처벌의 크기라고 할 수 있겠죠. 뇌물이 적발될 확률 곱하기 처벌의 손실의 크기. 그래서 말하자면 기대값
복권으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복권이죠. 마이너스 복권으로 당첨될 확률 곱하기 금액이 뇌물 자체의 금액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부패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업무를 처리하는 투명한 매뉴얼을 만들고 가급적인 상시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유인 체계가 그렇게 될 뿐만이 아니라 감독기관이 부패의 정보를 모니터할 수 있는 수단을 다각적으로 마련해야 됩니다. 부패 정보가 어떤 형태로든 상위 기관, 리더든 범죄 조직이라면 두목에게 흘러가든 따로의 채널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조직 보스라고 하면 제2인자만 부르지 말고 가끔가다는 제3인자도 불러서 그걸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의 흐름이 다양하게 독점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내부 고발이나 자체 감사 같은 것이 있어야 되고, 사실은 언론 시민단체 말고도 과거처럼 부패방지위원회처럼 어떤 독립된 기구를 갖춰놓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부패 척결 의지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아까 강조했습니다만 정부가 부패를 척결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일회적인 거야 아니면 지속적인 거야. 사람들은 지속적일 때 거기에 따르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두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패에 대해서 밝은 면을 가지고 이제 어두운 면을 많이 얘기했으니까 밝은 면도 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아까 우리는 OECD 3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27위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OECD는 대부분 선진국들입니다. OECD 34개국 중에서 27위라는 게 아주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말하면 후진국까지 다 포괄을 하면 우리의 순위는 훨씬 더 올라갑니다. 세계에서 100분위 순서로 얘기하면 25% 100명 중 25등 정도는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다가 사실은 다른 데에서는 후진국에서 온 아프리카나 아시아, 남아메리카 또는 중앙아시아 이런 데서 후진국에서 온 공무원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같은 걸 가르치는데 아프리카 특히 남부 지역에서의 부패는 우리나라랑은 게임이 안 됩니다. 엄청 심합니다. 외부의 원조가 들어가도 우리나라 원조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겠죠. 국민들에게 거의 전달이 안 된답니다. 중간에서 다 증발되고 없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아마 예전에는 그랬었을는지도 몰라요. 군납 비리도 많이 있었고 또 경찰 또 국세청 공무원 많이 있었죠. 지금 엄청 나아졌습니다. 지금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 점이 하나의 좀 밝은 면입니다. 또 하나면은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저성장 국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장기 침체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사실은 그래도 34위 중에 27이다. 34명 중에 27이다라는 것은 나아질 여지가 있고 또 과거의 전력으로 봐서 앞으로도 나아질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낙관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부패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효율이 있다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거기서 조금 노력하면 그거 자체만 가지고도 경제성장 1% 정도 누리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습니다. 다른 객관적인 효율의 증가가 1%만큼 일어난다고 합시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흔히 경제성장이라고 할 때 기술 진보, 신기술 하다면 AI라든지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AI나 또는 유전공학만 신기술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더 잘 협력하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신기술입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패를 없애는 것도 그런 의미의 신기술입니다. 과거에 있던 부패를 1% 정도만 없애도
그런 신기술이 들어오면 사실은 경제성장은 1% 플러스 알파만큼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흥으로 쳐더라도 시흥에서 어떤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더 나아진다라고 합시다. 국가 전체로는 어떤 상태가 나아지면 자본 축적이 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 정도 경제 성장할 기술 진보가 있으면 실제로 기술 경제 성장은 1.5%, 1.4% 내지 1.5% 정도 일어납니다. 시흥으로 치자면 시흥에서 어떤 제도가 좀 더 나아졌다라고 그러자, 협력이 더 나아졌다 그러자, 1%만큼 나아졌다라고 그러자, 작년보다 올해. 그러면 1%만큼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새로운 어떤 그 신요소도 사람들이 몰려오기도 하고 관광객이 몰려오기도 하고 자본이 들어오기도 해가지고 1.5% 정도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패가 있다는 걸 꼭 비관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향상할 수 있는 어떤 과거의 저축이다. 부패한 상태에서도 비효율이 있는 상태에서도 이 정도 했으니까 그거까지 없으면 더 성장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볼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재미없는 얘기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